박사님 뭐가 달라지셨어요? 예, 제 머리 위에 뚜껑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냥 나갈 수 없다. 뚜껑을 써라. 당신의 머리 때문에 불쾌해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다. 부탁해요. 뭐라고 할까?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항우에 관련된 초안대전의 서막, 가장 중요한 전투, 그게 바로 거록대전입니다.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진나라의 명장인 장암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초나라의 항량하고 붙었었죠. 근데 항량이 패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었죠. 그것 때문에. 자, 그러고 났더니 장암의 입장에서 이제 초나라는 더 이상 상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 상대로 꼽았던 게 조나라였죠. 조나라를 갖다 치기 시작하자 조나라 국왕이 거록으로 도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 거록대전에 드디어 명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나라의 장수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령관 장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장암은 항우의 작은아버지 항량을 일단 죽였던 진나라의 명장이죠. 이게 왜 특히 장암이 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단순히 항량을 죽였기 때문에 명장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진나라 밑에서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특히 진승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가 보낸 이제 주장이라고 하는 장수가 10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회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회수에 도착한 병력이 진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낼 건가 하다가 결국 파견된 게 장암인데 장암은 군대를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제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주장을 격파를 했거든요. 그 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암이 데려간 게 제수인데 제수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같이 훈련을 받거나 또는 군대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거에 대해 익숙지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장암이 아마 제수를 데려갔을 때 기록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너희들 내 밑에서 군대로 편입해 전투에 승리하면 너희들 죄를 다 면제를 시켜주고 아마 든든한 포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장암을 믿고 그 밑에서 군대로 활약을 했겠죠. 어찌됐든 장암이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럭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순히 이 포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위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보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착안을 하고 그 보급로를 자신이 직접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명장의 자격이 있다. 그야말로 전략과 이 전술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특히 전략 부분, 전체의 판을 읽고 그 판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파악할 정도로 굉장히 판단력이 있는 명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에이스를 포위전의 선봉에 세우자. 이제 왕리와 섭관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왕리라고 하는 진나라 명장. 여러분 그 통일의 주역 아시잖아요. 왕전의 손자죠. 굉장히 전략자인데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를 했을 겁니다. 포위전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해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당연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3대 동안 자기 왕리 때까지 3대 동안 장군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실전 경험이 사실은 많지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자만감으로 바뀌게 되죠. 왕리를 선택했던 건 당시 장암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이 항우도
거록성으로 진군하는데 왜 제가 드디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항우는 사실은 초나라의 명령을 받고 이 출동했던 송이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그 밑에 부지휘관이었잖아요. 근데 송이가 46일 동안 황하를 건너지 않고 진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에 불만을 품고 송이를 죽이고 본인이 총사령관이 된 거죠. 자, 이제 항우의 입장에서는 사령관도 죽였어요. 황하를 건너고 난 다음에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영원히 이 장군들의 모임에서는 퇴출. 그야말로 모든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부대를 데리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포와 포장군한테 군사 2만을 줘서 니들이 먼저 가라. 장암하고 붙어서 성과를 못 올렸던 걸 보면 실력은 좀 있지만 역시 장암한테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니 항우 입장에서는 좀 초조했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우가 내가 그럼 직접 나가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항우의 절박함을 보여준 파부침주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전 부대 나와 같이 출동을 한다. 출동을 하는데 그냥 출동한 것이 아니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다 불질러 버리고요. 어찌됐든 병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먹는 솥하고 시루도 전부 깨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이 머무는 막사 있잖아요. 막사도 전부 불에 태워버리고 단지 사흘 동안 만에 먹을 수 있는 식량만 가지고 가자.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쳤다. 이거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절박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전투에 이기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으로 흔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부침주. 원래는 원문에는 파부침선이라고 해서 배선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항우가 조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군대에 대한 각오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 말하자면 이 항우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 이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원할 때까지 가능하면 최고의 속도로 빠르게 진군하지 않으면 3일 동안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투에 진다 라고 하는 그 나름의 계산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우가 동원된 군대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포상, 약속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항우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믿는 병사들이 있지 않으면 이 전술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전술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병사들을 이끌고 왕리의 군대를 일단 치기 시작하죠. 그 주변을 이제 포위를 쫙 해서 왕리하고 한번 붙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즉 왕리의 군대가 힘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급로거든요. 이 보급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를 항우는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암이 만들어낸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무려 9번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투마다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제 보급로가 드디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왕리는 포위된 입장에서 항우 군대한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왕리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할아버지 얼굴에 사실은 먹칠을 한 셈입니다. 어찌됐든 이 전투 자체에서 1차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아직은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진나라에는 명장이었던 장암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호해, 이세 황제 호해는 그러면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호해 황제는 장안의 20만 부대가 조나라를 당연히 깨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야, 20만이나 보냈는데 너희가 조나라를 못 물리쳤어? 이거 안 되겠는데? 너 책임져. 장암의 입장에서는 항우하고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일단 책임 추궁부터
당하게 생겼으니 굉장히 초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던 사마은을 이 수도였던 함양에 보내서 좀 네가 만나보고 사정을 좀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던 조고가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마은이 도망쳐 온 겁니다. 그것도 새길로. 그랬더니 이제 조고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장암이 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호해 황제 입장에서도 그래? 이거 참 난감한데?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소식은 이 장암에게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사마은도 와서 열심히 설득을 하죠. 이건 전쟁에 이겨도 결국은 우리 공로를 시기를 할 것이고, 지게 되면 당신이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조나라의 지녀가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권유를 하는 거죠. 자, 항복하려고 할 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더 내가 깨진 다음에 항복하는 게 나을까요? 완전히 몰려서 항복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내가 패가 있을 때 항복을 하면 또 대우받지 않냐 하고는 이야기기도 한 셈이죠. 항우는 그냥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이제 포라든가 이런 장군들을 시켜서 진나라군하고 싸우면서 승기를 차차차차 잡아나가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오수 근처에서 진나라 군대를 한번 격파를 하거든요. 장암의 입장에는 점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장암도 이 항우에게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항복하려고 한다. 좀 봐주라. 너 그냥 항복받으면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거록대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 제후들 입장에선 정말 이런 된장, 그야말로 항우 밑에 가서 붙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 갔는데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우가 이들 제후들을 불러오자 제후들이 막사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무릎걸음으로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감히 항우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우가 뭐 눈을 부릅뜨겠죠. 야, 내가 전투하는 동안 너희들은 뭐 했어?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제후연합군의 총사령관 항우가 드디어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가 돼버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전투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거록대전에서 완벽하게 스타가 됐던 항우, 명성이 묘하게 바뀌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5점으로 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신안 대학살.